안녕하십니까. 일반 서민들의 상식 나누기 이내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일반 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입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얼마 전에 검수완박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절차적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서민들이 꼭 알아야 할 헌법재판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얼마 전에 검수완박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 형사소송법의 개정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에서는 이 절차적 문제가 어떻게 판결이 될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은 연결되는 거니까 그걸 아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곧바로 입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이 제정이 되기 위해서는 법안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체는 총 3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순서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거입니다만은 어쨌든 첫 번째로 국회의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국회의원은 법안을 제안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안하려면 10명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다 하더라도 단독으로는 법률안을 제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10명이라는 제한을 뒀을까? 그것은 국회의원이더라도 함부로 법안을 막 제안해서 혼란을 주는 것을 막겠다, 이런 의도가 강합니다. 원래 아주 과거에는요, 20명의 동의를 받아야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안할 수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오래전에 이 제한이 완화가 돼서 이제는 10명의 동의를 받으면 법안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법안이 제안됐다 했을 경우에는 그 법안을 제안한 국회의원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법안이 제안되는데 동의했던 나머지 10명 혹은 그 이상의 국회의원이 누군가를 똑똑히 봐둘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안할 수 있는 주체는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행정부도 법안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법률을 집행하다 보면 어떤 법률의 개정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걸 느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행정부도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안하려면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안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행정부는 국무회의라는 것을 거쳐야 법안을 제안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부는 국무회의라는 회의를 거쳐서 법안을 제안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 이것은 일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잘 없는 제도입니다. 일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와 달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한 제도이기도 하고, 의원 내각제라는 제도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체는 상임위원회라는 겁니다. 이 상임위원회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뉴스에 꽤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원회가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하는 일반 서민도 계실 거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회사가 어떤 업무가 있을 때 각각의 회사의 부서가 업무를 나누어서 하듯이 국회의원도 어떤 업무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위원회라는 위원회도 있고, 또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처럼 해당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나누어서 하는데,
그 나누어서 하는 하나의 단위를 상임위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상임위원회는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를 분담해서 진행하려고 만든 그러한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검수완박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했던 그러한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인데요. 그런데 국회는 반드시 상임위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위원회라는 것도 가끔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특별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특별한 일이 종료가 되면 이 특별위원회는 대체로 종료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위원회, 특별위원회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국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국회의원들을 찢어서 하나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상임위원회라고 하는데, 이 상임위원회는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법안을 제안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법안이 제안되게 되면 이 제안된 법안은 국회의장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보고 이 법안을 가장 잘 심사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어떤 상임위원회일까라고 궁리를 한 다음에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 법안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해당 법안을 그때부터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어떻게 심의를 하게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이 넘어오면 전문위원이 나와서 법안이 왜 제출됐는지, 무슨 목적으로 제안됐는지, 내 핵심 내용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개요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는 겁니다. 굳이 전문위원이 아니고 제안자가 이걸 해도 되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게 되면,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대체토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대체토론이라고 하니까 원래 토론이 있고 그거에 대신해서 무슨 토론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법안이 넘어왔을 때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것, 그것을 그냥 대체토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대체토론이 끝나면 추조심사가 있는데요. 이 추조심사라는 것은 개정되거나 혹은 제정되는 그러한 법률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는 법조항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 추조심사는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의결로서 생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은 생략되는 그런 절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요, 상당히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그러한 법률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절차 이외에 좀 더 강화된 절차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거는 뭔가 하면 일단 어떤 법안이 올라오면 그것이 상당히 국민에게 영향이 큰 그러한 법안이 올라오게 되면 입법 예고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입법 예고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와 관계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어떤 법안이 지금 제안이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여러 의견을 가질 것이고, 그래서 공청회를 상임위원회에서 열게 되고, 그러면 이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다시 취합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소위원회라는 걸로 넘어가는데, 이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내에 있는 보다 전문화된 그러한 국회의원들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크게 토론하고 검토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러한 것을 넘어서 이제 그 법률 조항에 어떤 흠은 없는지, 그러한 법률 조항이 시행됐을 때 빠진 건 없고 충돌되는 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심층적으로 이렇게 심의하는
그런 절차가 소위원회 심사 절차입니다. 이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끝나면, 그렇다면 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 절차는 모두 끝나고 그렇게 되면 이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이 제한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세부적인 어떤 검토가 있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본회의라는 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회의가 열리는 장소는 여러분들이 TV에서 늘 보던 그 반원형의 의자가 배열된 굉장히 넓은 거기가 바로 본회의가 열리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본회의는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 총 300명의 모든 국회의원이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 본회의가 주인공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는 법률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법률은 본회의에서는 형식적 의결 절차를 거쳐서 통과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한 그러한 법안이 제안됐다. 이럴 경우에는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심의 토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다 교육과 관련된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육의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교육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넘어온 법률이라면, 그렇다면 국회의원 중에서 교육에 대해서 가장 전문성 있는 그러한 의원들에 의해서 심의가 끝난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본회의로 넘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야, 교육상임위원회 그거 어땠어? 그거 괜찮아. 그거 다 검토했으니까 그냥 넘겨도 돼. 이런 개념으로 본회의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게 끝나게 되면 본회의에서는 거의 그대로 의결해서 통과시키는 이런 어떤 형태로 우리 국회가 운영되는데, 이런 어떤 국회 운영 형태를 위원회 중심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법률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위원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본회의로 넘어와서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그러한 토론과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본회의에서 토론과 어떤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의결로서 토론과 심의 절차를 그냥 건너뛰자라고 의결한다면, 그렇다면 바로 표결로 넘겨서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번에 검수완박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도 본회의에서 토론과 심의 절차가 있어야 했지만 형식적으로 민주당의 의결 혹은 여러 가지 꼼수 방법으로 그러한 절차가 생략되고 바로 통과됐다. 이런 점이 있는 거죠. 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든 아니면 본회의에서 따로 심의 토론이 이루어지든 간에 법률로서 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면 이제 국회의장은 그 의결된 법률을 대통령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15일 동안 그것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공포를 하는 겁니다. 공포를 하게 되면 보통 20일 이후부터 효력이 생기는데요. 근데 요즘은 개별 법률에 언제부터 효력이 있다 이렇게 대부분 기록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포 이후에 2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적용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 이 법은 좀 이상하다, 국회가 다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국회로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는데요. 이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거부권 행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요,
그러면 국회는 다시 그것을 의결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의결할 수 있는가 하면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하게 되면 이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이더라도 다시 의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의결된 법률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공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국회의장이 5일 이내에 공포를 해버리게 됩니다. 어쨌든 법률안의 제정 절차는 이런 절차를 밟는데요. 그렇다면 검수완박이라는 이름 하에서 개정되었던 이 형사소송법의 개정 절차, 개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가. 지금부터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검수완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맡았는가 하면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줄여서 법사위라고 하는데요. 이 법사위도 상임위원회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절차들을 충실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특히 검수완박이라는 내용을 가진 이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전체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그러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입법 예고도 필요했고 공청회도 필요하고 등등의 심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어떤 개념의 법률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임위원회에서 지켜야 될 이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장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법사위원회 아래에 보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이제 적혀 있는데 지금 안건조정위원회가 사실은 이 절차에서 큰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위에 보통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일반적인 상임위원들이 토론하고 질의하고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또 공청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완전한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상임위원회 안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소위원회에서 아주 심층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위원회는 주로 내용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법률안이 어떤 부분에 적용된다.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 생활 범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혹은 빠뜨린 어떤 부분이 없는 건지 다른 법률과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게 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원회는 주로 내용적인 충실성에 포인트가 있는 그러한 이 상임위원회 안에서의 소위원회고요.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는 어떤 내용적인 충실성이라는 개념보다는 대립, 갈등의 조정에 대해서 좀 더 포인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안이 넘어왔는데 이 법률안을 두고 어떤 양측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소위원회가 아니고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당 3명, 야당 3명 이렇게 되어 있고 90이라는 어떤 시간적 범위 내에서 의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며 의결 방법은 3분의 2가 찬성하는 형태로 의결 정족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90일 이내 다시 얘기하면 충분히 논의를 해보고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해놨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검수완박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자기의 정당에 소속된 인원, 그 국회의원을 위장탈당해서 야당인 척 하게 하고, 그래서 이 3대3, 여당, 야당, 이렇게 해서 3명씩 구성되도록 돼 있는 이 안건조정위원회 야당 몫에 위장탈당한 그 사람을 여기에 집어넣고 그렇게 되면 쉽게 3분의 2라는 형식적 의결 정족수가 갖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바로 통과시키려고 했던 게 이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나타난 굉장히 큰 문제였다. 이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임위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안건조정위원회도 실질적인 내용 어떤 부분을 따르기보다는 형식적인 어떤 것만 맞추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에 박병석이라는 국회의장이 여당과 야당 사이에 합의안을 내고 이 합의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정당의 입맛대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조정안을 낸 거죠. 이 박병석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는 게 아니고 여전히 민주당 당적을 가진 사람이고, 거기다가 이 중재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일률적으로 어떤 걸 만들어서 툭 내놓고 그걸 따르면 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하겠다. 이것은 정상적인 중재안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중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이라는 분이 합의를 해줬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게 되죠. 단순히 그 사람이 합의한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은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합의를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렇게 끌어온 것은 분명히 절차적 문제가 있는 듯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권성동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를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의원총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 이것이 이러한 어떤 합의, 형식적인 합의가 앞에 어떤 문제 있는 절차를 다 해소시킬 만한 그러한 어떤 부분인지 아닌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절차적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은 형식적으로는 다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그러한 어떤 진행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뭐 협박용으로 냈던 그렇지 않던 간에 낸 그런 안건에 대해서 야당이 또 합의를 해주고 의원총회에서까지 승인도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이러한 것은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절차에 문제점이 있었지만 여야가 형식적으로라도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절차적 문제는 해소가 됐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이 정도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형태로 갈 것인지,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측은 전문가의 예측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예측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